신장이 안 좋은 분께 추천하는 식사법이나 음식은요, 쌀밥에 구운 두부, 버섯 두부밥을 먹고 오이 무침을 먹는다. 또 쌀밥에 구운 치킨 스테이크에 양배추 나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쌀밥을 추천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영양제는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 게 먹을 수 있냐? 신장이 안 좋으면 식사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요? 네, 신장은 강낭콩 모양의 장기인데요. 혈액 중에 있는 독성 물질이나 노폐물을 걸러요. 그리고 또 체액 중에 있는 삼투압, 산, 염기 평형도 조절하고요. 체내 칼슘하고 인의 평형도 유지합니다. 그리고 조혈 조절 호르몬 분비 등 다양한 기능을 하죠. 근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요, 나트륨입니다. 즉 소금의 섭취를 제한하라는 건데요. 왜냐하면 나트륨이 증가하면 체액이 올라가요. 그럼 이로 인해서 혈압도 올라가기 때문에 신장의 손상이 가속화됩니다. 자, 나트륨하고 소금을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나트륨 400mg은 소금 1g과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는 하루에 2g 이하의 나트륨을 드셔라. 이것은 소금으로는 약 5g 정도에 해당되는데요. 실제적인 식사에서 이걸 그람수를 재면서 제한을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식사에서는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국이나 찌개, 탕 같은 데 있는 국물은 많이 드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김치도 짠 맛이 있기 때문에 김치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젓갈류도 또 짜죠. 그래서 젓갈류, 가공식품 중에서 햄, 소시지, 라면 같은 것들을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감자나 고구마도 조심해야 하나요? 고구마하고 감자를 모두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또 아침 대용이나 이렇게 드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신장 기능이 저하되신 분은 될 수 있으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의외로 고구마하고 감자가 칼륨의 함량이 높아요. 고구마 100g 기준으로 구운 고구마는 칼륨이 445mg, 감자 삶은 것은 약 254mg의 칼륨이 있습니다. 원래 신장이 정상이면요, 과도한 칼륨은 소변으로 배출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만성 신질환을 갖고 계시다, 투석 전 단계다, 급성 신부전이다, 이렇게 신기능이 떨어져 있을 때는 체내의 칼륨 농도가 높아져요. 그러다 보면 고칼륨 혈증이 되는데, 이게 왜 위험하냐? 고칼륨 혈증이 있으면 부정맥, 심정지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신장 질환자는 그럼 감자나 고구마 못 먹어요? 하실 수 있는데요. 이런 신장 질환자의 경우에 칼륨이라는 것 자체가 물에 잘 녹는 미네랄이에요. 그래서 고구마나 감자 같은 거 얇게 썰어서 물에 담궜다가 먹거나, 아니면은 끓는 물에 살짝 데친 다음에 물을 버리고 다시 먹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또 많이 드시면 그것도 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드실 때, 한 번에 드실 때도 소량만 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신장이 안 좋으면 단백질도 꼭 줄여야 하나요? 네, 단백질은 무조건이 아니라요, 신장의 상태를 봐가면서 조절하는 게 필요하고요. 투석을 하고 있냐, 이 여부도 중요합니다. 단백질이 과다하면 질소 노폐물이 생기는데요. 이 신장에서는 사구체 압력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신장에 부담이 생기게 되겠죠. 근데 만일에 단백질을 너무 적게 먹는다, 이러면 근육의 손실이 오고요, 영양 불량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단백질 보충량은 정상인의 경우 몸무게 킬로그램당 약 0.8에서 1.2g을 말씀드려요. 근데 간단하게 외우기 쉽게는 저는 강의에 가서 몸무게당 한 1g쯤 단백질을 드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게 몸무게 60kg다 그러면 6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성 신질환의 경우에 단계가 1에서 5단계로 나뉘는데요. 초기 단계인 1에서 2단계는 이 단백질을 하루에 몸무게당 0.8g 정도, 그 다음에 조금 더 진행돼서 이 만성 신질환 단계가 3, 4단계다 하면 0.6에서 0.8g 이렇게 드시라고 하고요. 투석을 안 하는데 5단계쯤 됐으면 단백질을 0.6g 이하로 드시라고 해요. 근데 투석을 했다, 이러면 오히려 단백질을 증가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몸무게당 1에서 1.2g 정도의 단백질을 드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투석하기 전에는 진행이 되면서 단백질을 줄여야 하지만 투석 단계라면 단백질을 오히려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단 같은 단계라도요, 체중이나 요게 감소한다, 식욕이 떨어졌다, 단백뇨다, 뭐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내가 이런 단계야가 아니라 영양 상태하고 혈액 검사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가공육 같은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두부 단백질 같은 식물성 단백질로 드시면 좋고요. 달걀, 흰자, 생선, 닭고기, 유제품을 적절하게 배합해서 단백질은 매 끼니마다 드시는 게 제일 좋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신장 질환이 있으면 나트륨 말고도 조심해야 할 성분이 있을까요?
신장 질환이 있으면은 짜게 먹지 말아야 된다, 나트륨 먹지 말라, 이런 거는 많이 들어보신 것 같은데 사실 그거 외에도 주의할 미네랄이 있습니다. 나트륨 외에 칼륨, 인, 그리고 단백질인데요. 칼륨은 신장 기능이 떨어져가지고 칼륨 배출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혈중에 칼륨이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걸로 나타나냐면 부정맥의 위험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의 경우에는 고인산혈증이라고 해서 혈액 속에 인이 높아지면요, 혈관에 석회화라고 해서 혈관 딱딱해지고 골다공증 위험도 있고요,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 있어요. 그래서 인산염 첨가물을 주의해야 되는데 이 인산염이 가공식품에 많습니다. 단백질의 경우에는 투석을 하지 않는 만성질환자는 과다 섭취를 피하도록 하고요, 투석 시에는 단백질을 오히려 증가해야 된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생활 속에서는 어떻게 주의해야 하냐면요, 식품 첨가물이 많이 든 가공식품 있죠. 우리 햄, 소세지 이런 식육 가공품 같은 것들, 거기에는 칼륨, 인, 나트륨 이런 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초가공식품하고 가공육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 마트 같은 데 가면 라벨을 잘 보셔야 돼요. 거기에 저염이다 써 있어도 그거 말고 칼륨염이나 인산염 같은 게 들어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아주 잘 하셔야 된다는 걸 보셔야 되고요. 또 칼륨 많은 식품이 우리가 먹는 것 중에 바나나 있죠, 오렌지 이런 것도 있고요, 감자랑 고구마도 칼륨 아까 높다고 말씀드렸고요, 토마토나 주스류 같은 것도 칼륨이 많습니다. 또 인이 많은 거는 가공육이나 인스턴트 식품, 탄산음료, 가공 치즈나 일부 베이커리나 냉동식품에도 들어있어요. 그리고요, 나트륨은 조심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부종이나 신부전이 있다 그러면 수분 제한도 잊지 마셔야 되고, 인하고 균형을 위해서 칼슘을 오히려 보충하는 게 필요합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영양제도 신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나요? 영양제는 건강을 위한 보충의 개념인데 신장의 입장에서는 처리해야 될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거 아니면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안 먹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럼 신장이 안 좋으신 분들은 어떤 게 먹을 수 있냐? 만일에 만성신질환이다 이러신 분들은 필요시에는 수용성 비타민 B군이나 철분, 아연, 비타민 D 등을 드실 수는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자기가 먹는 게 아니라 피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이런 게 좀 떨어져 있다 이럴 때 보충이 가능한 거고요. 오메가3, 우리 잘 알고 있는 EPA랑 DHA의 합인 오메가3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항응고제를 드시고 있거나 항혈소판제 같은 것처럼 출혈 경향과 관련 있는 이슈가 있다면 오메가3 고용량과 같이 드시면 출혈 경향이 증가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메가3도 함부로 고용량을 드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성신장질환자나 고령자, 당뇨나 고혈압 환자, 이뇨제 복용 환자는 더 주의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용량 비타민C입니다. 이 비타민C는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죠. 중금속도 해독하고 또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작용을 하지만 이거를 고용량으로 드시는 경우에 일부가 옥살산으로 바뀔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신장 결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자가 고용량 비타민C를 드시는 걸 추천하지 않고요. 또 비타민 A는 지용성입니다. 몸에 축적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독성의 위험성이 있으니 비타민 A를 고용량 드시면 안 되겠고요. 단백질 보충제가 단백질 몸에 좋대 하고 드시는 경우에 질소노폐물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체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식사로 드시는 단백질 외에 보충제를 또 따로 드시는 거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크레아티닌이 상승될 수 있어요. 그럼 또 신기능의 평가에 혼란을 주기 때문에 오히려 부담이 가중되죠. 그래서 이 크레아틴 보충제 같은 걸 따로 드시는 것도 권하지 않고요. 칼륨, 마그네슘 함유된 것들은 칼륨은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고 했고요. 또 마그네슘이 올라갔을 때도 고마그네슘 혈증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드시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런 거예요. 내가 몸에 좋다고 한약 제품을 먹고 있다, 그 다음에 해외 직구란 허브 제품 먹고 있다, 이럴 때는 한약이나 허브 제품의 경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은 직접적으로 신독성을 일으킬 수 있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한약이나 허브 제품은 안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장이 안 좋은 분들에게 추천하시는 식사법이나 음식은 무엇일까요? 자, 신장이 안 좋은 분께 추천하는 식사법이나 음식은요, 기본적으로는 저염식 플러스 적정한 단백질, 그리고 칼륨이나 인 같은 전해질을 관리하는 식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예시를 든다면 쌀밥에 구운 두부 아니면 버섯을 이용한 버섯 두부밥을 먹고 오이 무침을 먹는다, 아니면 쌀밥에 구운 연어, 데친 채소인 양배추나 브로콜리, 양파 등을 먹고 연어 스테이크로 먹는 거, 또 쌀밥에 구운 치킨, 또 구운 채소를 이용한 치킨 스테이크에 양배추 나물,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주식으로 쌀밥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현미나 귀리 같은 거는 인이 많아요. 또 잡곡은 미네랄이 풍부해서 오히려 신장에 부담되기 때문에 초기에
내가 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잡곡이랑 쌀을 한 잡곡 7회, 쌀 한 3 정도로 하시지만 점점 인이나 칼륨이 높아지고 있다. 혈중에 그렇게 높아진다 하면은 쌀밥 위주로 가셔야 되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보통은 우리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는 분들한테는 잡곡밥을 추천하지만 신장 질환의 경우에는 쌀밥을 추천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저염식으로 드시려면은 국이나 탕 이런 것들은 국물 드시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또 가공식품이나 통조림에 보면은 은근히 소금 많거든요. 그래서 가공식품, 통조림 드시지 않거나 아니면은 덜 먹는 게 필요하고요. 단백질의 경우에는 생선이나 두부, 계란을 위주로 해서 몇 끼 드셔야 돼요. 단백질은요, 몸에 저장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몇 끼 조금씩이라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채소는 칼륨 함량 높은 거 말고 낮은 게 필요해요. 이런 것들이 양배추, 양파, 오이, 브로콜리 같은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위주로 해서 드시면 되고, 만일에 내가 근데 그냥 다른 나물도 먹고 싶어 할 때는 칼륨은 물에 녹는다고 했잖아요. 물에 삶거나 데치거나 이런 조리법을 이용해서 나물을 이용하시면 되고, 좋은 지방을 먹기 위해서 평소에 요리할 때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시금치가 신장에 안 좋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인가요? 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람에 따라 맞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시금치가 독이라기보다는 신장 상태, 결석, 체질, 그다음에 혈중의 칼륨 이런 거에 따라서 이 평가가 갈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시금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상황 두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라면, 칼슘과 지금 시금치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그 수산,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이것들이 만나서 결석을 잘 만드는 체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들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에 옥살레이트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해서 잘 이렇게 드셔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이것 때문에 결석이 생겨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포인트는 뭐냐, 채소를 시금치를 먹지 마라, 끊어라가 아니라 고옥살레이트를 먹을 때 어떻게 시금치를 고옥살레이트를 피해가면서 먹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우리가 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옥살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물에 녹는 이런 성질을 갖고 있어서 살짝 데쳐서 소금물에 데쳐가지고 물에다가 담궈놔서 오랫동안 담궈놔두게 되면 이 물속의 대부분의 그 문제가 되는 옥살레이트 수산은 녹아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서 드시게 되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에 시금치로 인한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그래도 더 이 문제를 나는 옥살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문제로 인해서 신장에 무리가 안 가게 만드는 요리를 해서 드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이 옥살레이트와 칼슘이 만나게 되면 칼슘 옥살레이트라는 것이 되는데,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장에서 이 칼슘 옥살레이트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것이 우리 인체로 흡수가 되지를 못하죠. 이제 이렇게 만들게 되면 또 옥살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가 있는데, 칼슘과 옥살레이트를 결합을 할 수 있는 음식은 대략 이런 겁니다. 시금치를 무칠 때 두부랑 같이 무친다든가, 아니면 시금치를 드실 때 두부 요리를 같이 드신다든가, 아니면 멸치 볶음을 같이 드신다든가, 이렇게 되면 시금치의 옥살레이트와 두부나 멸치에 있는 칼슘이 만나서 칼슘 옥살레이트가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의 덩어리가 돼서 장에서 우리 몸속으로 흡수가 되지 않는 형태가 되면서 옥살레이트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시금치의 옥살레이트가 문제가 되는 체질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미 만성 홍파병을 갖고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레이트의 문제보다는 시금치가 갖고 있는 칼륨이라고 하는 그 미네랄이 채소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시금치뿐만 아니라 모든 채소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다 조절을 하고 신경을 써야지 되는데, 이 또한 이렇게 살짝 소금물에 데쳐서 물에다가 약 2시간 이상 담궈 놓게 되면 옥살레이트도 제거되지만 칼륨도 이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칼륨을 제거한 상태에서 요리를 해서 드시게 되면 비교적 안전하게 드실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금치를 안전하게 사용하시는 방법으로는, 결석이 자주 생기시는 분들은 매일이라든가 너무 지나치게 자주 드시는 습관은 피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먹게 되는 날에는 앞에서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두부라든가 멸치들이라든가 이런 칼슘 식품과 같이 드시는 것을 이제 권유드리고요. 또 만성 신부전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생으로 이렇게 샐러드나 이런 형식으로 드시는 것보다는 데쳐서 칼륨을 제거한 상태에서 드시는 방식으로 요리를 바꾸게 되면 그닥 생활하시면서 불편하지 않게 음식을 섭취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장병에 제일 좋은 방법 한 가지 추천하신다면요? 이게 한 가지만 추천하라 그러니까 참 많이 어려운데요. 일단은 뭐 많은 분들이, 많은 의학적 연구 결과들이 지금 소금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신장 그 만성 신부전이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은 소금을 과다하지 않게 먹는다. 이것을 가장 먼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소금을 하루에 5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량으로 한다면 이런 만성 신부전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2g 이하로 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이 미국 NIH뿐만 아니라 국내의 이 모든 의료기관에서도 권유하고 있는 것이 나트륨 제한을 매우 핵심적으로 이렇게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지나친 단백질 섭취를 조심하라라고 저는 또 이야기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짠 음식, 너무 지나친 염분을 줄이자. 그다음에 지나친 단백질의 음식을 줄여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들이 올바로 소화가 되지 않았을 경우에 여기서 만들어내는 각종 이 암모니아라든가 이런 독성 물질 이런 것들이 결국 신장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줘서 신장을 무너뜨리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된다.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로 신장을 망가지게 하는 의외의 음식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장 환자분들한테 항상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단백질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단백질은 신장을 회복하는 데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것이 지나치게 되면 이걸로 인해서 또 피해가 크기 때문에 단백질은 건강한 식사이지만 과하게 됐을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되는 그런 영양소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특히 가공육이라든가 가공식품들 이런 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에는 염분과 인이라고 하는 이런 인산염의 성분이 합쳐져 있는데 이것이 대표적으로 우리 인체에 들어오게 되면 어혈을 만든다든가 혈액을 엉키게 만들어서 결과론적으로 신장의 부담이 커지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 가공육과 초가공식품들 이런 것들을 절대적으로 금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적인 단백질은 0.8g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체중이 60kg라고 하면 68, 48, 48g 정도의 단백질을 섭취를 하는 것을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면 48g이라는 것은 하루 아침, 점심, 저녁해서 하루에 먹어야 될 수준이고요. 그렇다 그런다면은 50g이라고 기준을 해도 한 번에 먹을 때는 15g에서 20g 정도에 이렇게 안분을 해서 조금씩 먹는 것이 훨씬 더 아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콜라니, 사이다니 하는 이런 어떤 음료, 탄산음료라든가 여러 가지 당이 많이 들어있는 이러한 것들을 드시게 됐을 때 신장에 굉장히 해로울 수가 있기 때문에 신장에 문제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러한 그 첨가물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식품들을 금기식품으로 여겨주시고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신장병 예방을 위해 추천하시는 차, 비추천하시는 차에는 무엇이 있나요? 이제 비교적 그 신장병에 안전한 그런 차 종류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적인 것은 물이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은 무가당 차 이런 것들이 당이 안 들어가면 대체로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일부 연구 결과에 의하면 녹차가 결석 위험을 낮췄다는 그런 관찰 연구가 있어서 녹차도 너무 진하지 않은 상태에서 녹차 같은 것도 추천드릴 수 있는 무난한 그런 안전군에 속하는 차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비추천하고 있는 또는 주의해야 될 이런 차 종류 중에 정말 뭐 디톡스니 클렌즈니 뭐 이런 것들을 표방하면서 만들어 놓은 한방차, 허브, 혼합차 이런 것들은 좀 자칫하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많은 경우가 종종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당뇨 학회라든가 이제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연구 자료들을 보게 되면 오히려 그런 신장 디톡스라든가 클렌즈라는 이러한 명칭을 달고 있는 것 중에서 오히려 굉장히 신장을 더 망가뜨리는 그래서 굉장히 근거가 부족한 이론 바탕하에 만들어진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히려 피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우리 물이라든가 무가당 차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가 봐도 여기에 혼합물이 들어가지 않은 순수한 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별히 하나 더 강조를 드리자면 감초가 들어있는 차
요거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감초가 있게 되면 우리 인체에서 혈압을 상승시키고 저칼륨 혈증을 유발을 해서 결과론적으로 신장에 부담을 주는 알도스테론증이라고 하는 이런 증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감초가 들어가 있는 이런 차는 피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너무 진한 카페인이 들어있는 이런 홍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과다하게 드시게 되면 오히려 차 안에도 시금치에 있다고 얘기하는 옥살레이트 같은 것들이 들어있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오히려 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서 너무 지나친 이런 진한 홍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피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증상 보이면 바로 병원 가야 한다는 신장병 증상에는 무엇이 있나요? 신장에 문제가 되는 것 중에서 가장 우리 시청자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가장 기본으로 살펴봐야 될 첫 번째 증상은요, 거품료가 반복이 된다. 특히 이 거품은 우리 남자분들 같은 경우 서서 이제 소변을 보다 나면 낙하되는 그것 때문에 거품이 일정 부분 생길 수가 있는데요. 거품이 그냥 생기는 정도가 아니라 거품이 이렇게 두껍게 계속 생겨서 이 비누 거품처럼 이렇게 많은 거품이 생긴다든가, 그리고 거품이 생긴 이후에도 이것들이 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오랫동안 남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단백뇨의 신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선 먼저 병원에 가셔서 단백뇨 검사를 할 것을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소변을 보는데 여기에 붉은색, 그러니까 혈뇨가 섞여 나왔거나 이제 이런 경우요. 그 다음에 발목이 항상 붓는다든가 눈두덩이가 붓는다든가, 특히 아침에 기상했을 때 몸에 부종이 자꾸 이게 늘어나거나 체중이 갑자기 늘어난다든가 이런 것들도 신장에 위험한 신호가 오고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변량이 확 줄거나 또 반대로 야간뇨가 굉장히 심하게 악화되고 있다든가 이제 이런 부분요. 그리고 극심한 피로감을 느껴지고요. 숨이 찬다든가 가슴이 답답함을 느끼는 불편감이 연결되시는 분들도 의외로 그 뿌리가 신장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있고요. 또 혈압이 굉장히 들쑥날쑥하면서 혈압이 새로 생겨났다든가 굉장히 악화가 된다든가 이랬을 경우에는 신장과 관련된 부분을 일단은 한번 의심을 하시고 정밀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거품료라든가 이런 증상이 왔을 때 이건 증상이라고 보지 마시고 검사하라고 하는 신호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1차적으로 하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 많은 사람들은 초고령화 사회라는 표현을 써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는 우리한테 현대인들한테 찾아온 축복의 이야기인가 아니면 재앙인가라는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이제 고민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참 많이 하는데요. 이 누구나 막론하고 태어나게 되면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 숙명적인 일을 겪는데, 지금 현대인들은 초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생로병, 다음에 돌봄이라는 단계를 거쳐서 사로 가는, 정말 현대인들은 돌봄이라고 하는 이런 단계를 하나를 더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돌봄이라고 하는 단계는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정말 겪지 말아야 될 우리 삶의 과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이 돌봄의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그 돌봄의 단계에서 사라지고 가족관계가 붕괴가 되는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 주변에서 목격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맨 마지막 그 순간까지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그런 건강한 삶이 우리 현대인들한테 최고의 삶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대의학은 과거에 비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의학에서 삶을 지켜내야 되는 의학으로, 그래서 현대사회는 그러한 의학을 감당하는 의학의 3.0 시대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음식이라는 가장 안전한 처방으로 그런 해답을 찾아오면서 30년의 세월을 보내온 푸드닥터 한영선 약사입니다. 병이 생긴 뒤 치료받는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랫동안 수건이었던 바로 음식으로 치유할 수 있고 음식이 약이 된다고 하는 올바른 이런 것들을 많은 분들한테 알리고 홍보하고 계몽해서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돌봄이라는 단계가 없이 정말 현역으로 살다 현역으로 떠나는 멋진 삶을 이룰 수 있게끔 제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경험
경험을 교육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사회에 공헌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한국 푸드닥터 교육원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가정과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음식 치유 교육을 하고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푸드닥터를 양성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몸을 돌볼 수 있으며 집집마다 한 명의 푸드닥터가 나오는 그날까지 한국 푸드닥터 교육원에서 저는 끊임없이 노력하고 살아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